자, 중종은 누구냐면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훈구 세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쿠데타라고 그래야 되나? 혁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혁명을 벌였으니 이것이 중종반정이었고, 훈구파는 연산을 쫓아내고 훈구파의 어떤 허수아비로서 연산의 이복 동생인 중종을 앉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중종 입장에서는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약하죠. 훈구파가 앉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종이면 두 가지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생 훈구파가 주는 밥이나 먹고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살다 죽느냐, 아니면 나름대로의 왕권 강화를 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응? 두 번째 거. 어머니 두 번째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종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는 훈구파를 견제할 수 있을까?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100년 이상 탄탄한 집권 세력 훈구파를 견제하려면 누구를? 살인파를 등용하는 거죠. 얘들 다 쫓겨났잖아요. 연산군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살인파를 중종 때 기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학생들만 따라해보죠. 조광조. 이 사람 특징은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거꾸로 읽어도 조광조.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조광조인데, 여기는 조광조를 등용을 하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광조를 등용을 해서 홍문관이라고 해서 왕의 경연관, 왕 과외도 시키고 그리고 대신들이 비판하는 언관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광조는 결국 이 사람도 아메리카노예요. 좀 이따 이제 사형 먹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남기고 죽어. 어떤 교훈을 낳느냐? 너무나 급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급진파들은 항상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이 조광조의 업적은 곧 중종의 업적인데, 무조건 중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조광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시골에서 썩다가 중앙으로 올라왔어요. 다 훈구파 세상이죠. 그럼 내 세력 키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에 있는 후배들 불러 올려야 돼요. 근데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33명 뽑아. 그럼 과거 시험 갖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제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혈량과를 실시해요. 그래서 혈량과를 통해서 중종한테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늘렸죠. 그리고 여기는 훈구파하고 살인파하고 다른 점이, 이 사람들은 느슨한 유학자, 이 사람들은 온리 유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불교, 도교도 인정을 하는 반면, 여기 있는 살인파는 오로지 유학, 성리학만이 정학이고 타학문, 타종교는 다 이단으로 배척하는, 너무 보수적이고 교조적이고 시야가 좁고, 이 사람들은 좀 느슨한, 그러니까 느낌이 좀 약간 좀 개방적 느낌, 답답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는 조광조 입장에선 타종교 탕문을 싫어하겠지. 그래갖고 절도 없애고 불교 행사 폐지, 도교 행사 폐지, 이런 게 다 조광조가 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의욕이 넘치니까, 옛날 정도전이 그랬잖아요. 의욕이 넘치니까 명함이 10개고 막 건방 떨고 다녔죠. 왕 앞에서 건방을 떠는데 왕 잠을 안 재워요. 가정교사라는 경연 준비를 하는데 숙제 내주고, 다 왜 왔냐 그러고, 이거 다 문제 풀 때까지 자지 말라 그러고. 처음엔 좋아하죠, 임금이. 그런데 그 짓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버리죠. 그 사람이 슬슬 빈정이 상합니다. 광조 이 자식이 나 공부 못한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쟤 안 죽나 뭐 이런 생각이만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광조의 하는 정책이 하는 족족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급진적인 발전은 반드시 부작용을 내요. 그래서 막 부작용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광조를 훈구파는 당연히 싫어하고, 여기 있는 중종도 꺼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조광조가 좀 나댄 게, 이 중종 반정을 일으킨 훈구 공신 명단을 이렇게 보더니 다 끝난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신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76명을 빼라 그런 거예요, 조광조가. 그럼 여기는 훈구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안 죽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나뭇잎 뜯어다가 꿀로 글씨를 쓰잖아요. 주초위 왕,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벌레가 파먹을 거 아니야, 꿀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종한테 간 거예요. 전하,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조광조가 역적인 듯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글자를 나뭇잎에 새겼습니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광조 얘기를 하니까 중종이 왜 이제서야 가져왔니? 나 어젯밤에도 잠 못 잤어. 그러면서 조광조한테 아메리카노 좋아 이걸 먹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광조도 목숨을 잃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중종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종은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 하면은 이제 단경왕후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참여를 안 했어요. 역적으로 몰려서 첫 번째 부인 쫓겨납니다. 본인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훈구파들이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도 이혼 당한 거지, 중종이. 그래갖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 얻은 게 누구냐면 장경왕후고요.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 중전이죠. 스라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문정왕후라고, 이 문정왕후한테도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장경왕후의 오빠가 누구냐면 윤임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누구냐면 윤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둘 다 윤씨야. 그럼 이 집이 현재 큰 집이죠. 그래서 대윤이라고 그래, 대윤. 이 집안은 작은 윤씨, 그래서 소윤이라 그래. 근데 여기는 윤임과 윤원영의 꿈은 뭘까요? 내 조카를 차기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내 조카를 얘를 몰아내고 차기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욕심이었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중종이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왕이 되겠죠. 이 아이가 바로 인종이에요. 근데 인종이 엄청나게 단명을 합니다. 바로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깰까닥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인종이 죽다 보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윤원영의 조카가 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 됩니다. 이 아이가 명종이에요. 명종. 그러면 이제 누구 세상에 온 거야?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세상에 온 거죠. 그래갖고 윤원영하고 문정왕후가 여기는 대윤 집안을 몰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대윤 쪽에 섰던 살인파가 어부지리로 같이 맞아 죽어. 이거를 을사년에 벌어진 사화다. 그래서 학생들은 을사사화라고 배웁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명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명종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 명종이 왕이 될 때 이 사람은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문정왕후로 엄청난 희대의 악녀로 그리고 있다. 그럼 정말 악녀였을까? 물론 잘못한 면도 있지만은 이 문정왕후가 뭐를 좋아했냐면, 이 명종의 어머니 모후 문정왕후가 뭘 좋아했냐면 이 불교에 심취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조선은 유교 국가인데 이 불교에 심취해서 절도 짓고 보우라는 스님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승과도 부활시켜. 조선은 승과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승과도 부활시키고 하니까 이 후대의 유학자들이 이 여자를 좋겠을까 나쁘겠을까? 나쁘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는 분이 여기는 문정왕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누구랑? 윤원영이랑. 자기 남동생 윤원영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이 백성들 등골 빼먹는 걸 가렴주구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시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때 벌어진 대표적인 난이 무슨 걱정의 난? 들어봤죠. 임꺽정의 난이 바로 이때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명종 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 명종 다음 왕이 선조인데, 이 명종하고 선조 때 우리나라 영웅들이 대거 출몰을 합니다. 희한하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태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민초의 영웅이었던 임꺽정이 있고, 우리나라 화폐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대왕 빼고 다 이때야. 일단 화폐긴 좀 있다 하고, 임꺽정 있고, 화담 서경덕, 서경덕의 여자친구 황진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명종 때입니다. 이 서경덕은 훗날 이희 선생이 스스로 모실 정도로 우리나라 이 조선 주기론 성리학의 대표 주자고요. 황진이의 유혹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황진이가 서경덕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 베스트 프렌드로 남은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인지 아세요? 서경덕, 황진이, 박영포포 세 개를 뭐라 그래요? 송도 삼절. 그 송도가
오늘날 개성이에요. 개성, 개경, 송도, 송악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성의 유명한 세 가지가 서경덕, 황진이, 박연폭포인데 이 사람들이 명종 때 사람이죠. 그리고 또 명종 때 살았던 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이 어머니죠. 사진 있나요? 아, 있군요. 뭐 구할 수 있는 사진이 이 사진뿐이라 가슴 설레게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임당 씨 얘기를 잠깐 하면 조금 오늘날 바로잡아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평가된 부분, 현모양처입니다. 이분이 뭐가 현모양처입니까? 현모는 맞는데 양처는 아니에요. 현명한 어머니이지만 순한 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은 현모 현처예요. 그런데 왜 양처로 각인이 됐냐? 이때 집권 세력이 서인들인데, 서인들, 이 서인들이 평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게 신사임당 아들 이이예요. 이. 서인들한테 있어서 유학은 종교였습니다. 네. 그럼 이는 서인들이 바라보는 예수였고요. 사임당 씨는 성모 마리아였죠. 서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여성상, 그리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여성상, 칠거지약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항상 말 잘 듣고 그냥 알았어요, 네 그러세요라고 하는 여성상으로 갖다 붙인 거지, 실제 사임당 씨는 그렇게 양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바로 잡고, 두 번째, 제가 요새 방송 프로그램을 봤더니 뭐 교육 프로그램, 역사 프로그램 많은데 거기서 사임당 씨 교육을 얘기하는데 헬리콥터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리콥터맘이 뭐냐? 옛날 엄마들은 치맛바람, 오늘날은 헬리콥터에서 헬기가 하는 바람처럼 엄청난 교육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대치동에서 학원 끝나면 이렇게 이게 차 대고 기다리다가 아이 데려와서 실어다 주고, 아이 뭐 잠자면 막 이렇게 사과 밤새 같이 안 자고 사과 깎아주고, 뭐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CCTV 설치해놓고 뭐 이런 엄마, 서울대 안 보내면 쓰러지는 엄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결코 아니에요. 물론 이가 똑똑하긴 해요. 이 사람이 과거 시험 9번 봐서 9번 다 급제예요. 이가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시험에 강한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하고 시험에 강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가 21년 동안 학생을 가르쳐 보는데 운도 좀 필요하고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시험, 특목고 시험 전체 수석, 대학교 서울법대 전체 수석, 그리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교원, 사시행시 9개 공무원 시험의 전체 수석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사람이 이해야. 그것만 보고 사임당 씨가 대치동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노예예요. 그건 제가 바로 잡을게요. 사임당 씨의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가 하나 되는 교육입니다. 이 지만 강조하는 엄마들하고는, 입시 위주의 엄마들하고는 달라요. 이게 배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이이가 시험 잘 봤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100점짜리 성적표 들고 와서 좋아합니다. 그때 사임당 씨가 매너 있게 나무래요. 이이야, 우리 이이 공부 왜 하지? 엄마가 너 반에서 1등 하라고 공부시켰어? 남을 밟고 1등 하니까 그렇게 좋아? 공부는 성공의 도구가 아니야. 네가 하는 공부는 유학이잖아. 유학의 근본이 뭐야? 백성을 위한 거지. 어떻게 하면 그 책에 담긴 백성을 위할까를 생각해야지, 경쟁에서 남을 이겼다고 좋아하는 건 그닥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정중하게 나무래요. 대치동 엄마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2등 했다고 혼내는 엄마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왜 신사임당이 이 공부시켰는지 알아요?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예요. 사임당 씨는 7남매가 있었는데 각각 다른 교육을 시켜요. 만약에 신사임당이 헬리콥터 마녀였다면 남자는, 그 당시의 성공은 남자는 무조건 과거예요. 그때 뭐 기업인도 없으니까 남자는 과거, 여자는 바느질해서 시집가면 돼. 그럼 여자애들 바느질 가르치고 남자애들 다 공부만 시켰나? 아니, 7명의 남매를 이렇게 눈높이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요. 소통을 하죠. 우리 아이의 재능이 뭐가 있을까? 딸아이인데도 그림을 잘 그리네? 그러면 그림을 가르쳐요. 아들인데도 예를 들어서 과거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음악이나 다른 미술을 잘하면 역시 그 아이는 미술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 이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얘는 공부에 특출난, 시험에 출중한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재능에 맞게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이가 지만 가지는 사람이 될까봐, 똑똑하기만 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끊임없이 음악, 미술, 덕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사람이 사임당 신씨예요. 많은 어머니들과 예비맘들이 사임당 신씨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본받으셔야 돼요. 이 일을 서울대 법대에 합격시킨 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에게 덕도 함께 가르치려 했던,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주려 했던 그 노력을 배우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기본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은 명종까지인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명종은 업적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수렴청정하는 동안 삼촌하고 엄마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임꺽정이 난이나 벌어지고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정치 중에 가장 잘못한 신의 악수가 있다. 좌충수가 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제일 잘못한 게 그 다음 왕을 선조로 임명한 거예요. 임진왜란 터지잖아. 왜 이 무능한 이 선조를 임명했냐 이거죠.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 이 명종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뭐 다른 사람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카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시험을 해봅니다. 조카들이 다 어린아이인데 왕이 쓰는 익성관을 벗어서 써보라고 그래요. 이 녀석들 많이 컸네, 머리가 얼마나 자랐나 한번 쓰여보자, 이렇게 된 거죠. 다들 신나고 오, 딱 맞는데요, 전하 머리 크신데, 뭐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어린 훗날 선조만이, 조카죠, 얘만이 익성관을 안 씁니다. 초등학생이. 너 왜 안 쓰니? 전하, 이 익성관은 오직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 감히 제가 전하의 상징인 익성관을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선조는요, 어렸을 때 영재를 넘어서 천재였어요. 심지어는 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덕도 있죠. 왜냐하면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행하느라고 익성관도 거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황 선생의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황 선생과 학문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할 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 여기는 선조였어요. 진짜 똑똑한 천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왜 선조가 조선시대 최고의 무능한 군주, 놀림감으로 전락했을까요? 그 어렸을 때 천재였는데.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오신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귀대의 자녀가 지금 너무 똑똑해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국 1등하고 애도 너무 착해.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선조가 있으니까. 근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조하고 같은 시대에 이순신이라는 평범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 완전 미래가 없는 애였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 문과 시험 준비했거든요. 20살까지. 그럼 글 공부해야 되잖아요. 보통 될성 부르는 날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보통 옛날에 그 똘똘한 아이들은 3살이면 천자문 뛰거든요. 천자문은커녕 맨날 동네 애들하고 뛰어다니고 옆집 애들 그냥 혼내주고 다니고, 거기다가 하루는 또 3살 선배 유성룡이가 와가지고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갖고 가봤더니 세상에 나무 화살 깎아갖고 어떤 어른 눈에다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금 건넜는데 진안으로 넘어왔다고. 그거 쐈으면 그냥 지나간 사람 눈 멀잖아. 뭐 이런 애가 있어. 아이고 우리 순신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네. 그 고민 시키다가 결국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20살 때 턴을 합니다. 무과 준비로 턴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무과로 전향했어요. 20살에 결혼하고. 그럼 바로 붙었냐고요. 시험 보면 떨어지고 제일 어이없는 게 뭐예요? 말에서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미화하려다 보니까 무슨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동여매고 다시 뛰었다? 그게 미화할 내용입니까? 아니, 실기 시험에서 말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채점관들이 봤을 때 기본이 안 된 학생이죠. 그럼 그 젊었을 때 이순신을 봤다면 우린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미래가 없어. 자, 그럼 나이 30에 무과에 금자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인생이 잘 풀렸어요? 천만의 말씀. 발령받는 데마다 가고 대쪽 같은 성격.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유두리도 없고, 인사청탁했는데 옳지 못합니다. 안 받아줘. 맨날 좌천된 데가 변방으로 가가지고 야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가족들 고생 엄청 시킵니다. 무슨 미래가 있어요? 승진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조선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됐죠. 그리고 타고난 천재였고 지와 덕을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고 실제 왕까지 됐는데, 이 사람은 훗날 어린이 돼서 나라를 망쳤고,
어떠한 사람은 미래가 없이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뒤처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어떻게 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되긴 했는데 좌천에 변방, 지방 쪽만 좌천돼서 떠돌던 평범한 군인 공무원이 이순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미래가 없는 사람이 나라를 구했죠? 그 비밀이 바로 곧 밝혀집니다.